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원님께서 끝까지 남아주시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50회 좀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버넌스가 관심이 많거든요. 거버넌스 개혁을 하지 않고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뭐냐면, 이제 정부, 국토부, 그다음에 기금인 주택도시기금,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그다음에 재정분권,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거버넌스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 5분 정도 할당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국토부가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청으로 움직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국토교통부가 뭐가 문제냐면은 인사가 계속 이동되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 떨어져요, 공무원들이. 이쪽 부서 가자 저쪽 부서 갔다는 거 완전히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보건과 복지가 아주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거기 주거복지 파트를 가져와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나 주택 그 분야를 합쳐가지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복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그런 정부 조직 하에서는 상당히 주거정책을 피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세 부분인데요. 이 조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세 저항이 심한데요. 실효세율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3배 낮죠. 그건 분명히 맞는데 또 하나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 그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실현이익에다가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많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선거에서 불리한 그런 케이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취득 시점에 시가로 담세 능력에 따라 취득 시점에 시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이제 시가로 하는 주도 있고 시가로 하지 않은 주도 있는데 공시가격이 거의 시가에 맞먹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고 살고요. 그 이후에 미실현이익에서들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과세 권한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지자체로 넘어가 있어서요. 지자체 형평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재산세가 그 지역에 환원이 됩니다. 교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조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미국의 실효세율이 높고 우리는 낮다. 그러니까 우리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는 재정분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균형 발전과 부동산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행안부에 이제 교부세가 권한이 있고요. 인사권과 기재부에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재정개혁특위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가 끝났거든요. 행안부는 국고보조금 넘겨라. 기재부는 니에는 교부세 넘겨라. 이러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재정분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지자체로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 시도지사 협의회로. 근데 국고보조금 사업도 넘겨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이게 국고보조금이 80조 가까이 되고 교부세가 70조 가까이 되는데 막대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중앙이 좀 틀고 있어서 권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인데요. 제가 호주에 갔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의 랜드컴이라는 사우스웨스트주의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주택청 같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갔다가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에는 왜 LH공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 지자체 공공개발공사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 왜 LH공사 필요하냐? 그럼 국토부가 없느냐? 국토부 있다. 그럼 왜 그렇게 거버넌스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OECD 선진국들은 다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냐면 주택청이 지자체 공공기관과 바로 썹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은 사업 권한을 모두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익을 지자체가 환원을 하고 그 지자체 기관장이 그거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되고 돈이 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LH공사의 중앙공공기관이 모두 다 흡수되다 보니까 이게 기재부로 1조 2천억에 배당이 가고 나머지 금액은 산후의료금으로 쌓여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1시간 정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어떤 개혁 방안인데요. 아까 우리 양경숙 의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68개 공공기금 중에서 2개의 그 막대한 공공기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900조, 주택도시기금이 200조입니다. 둘이 합해서 1100조예요. 50%가 넘는 막대한 그런 기금인데 국민연금기금은 사실은 연금자금을 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이건 목적성 기금입니다. 주거정책에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과거에는 이게 10조, 20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0조까지 쌓였단 말이에요. 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국토부 국장이나 주택도시기금 담당자 국장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200조나 늘었는데 주거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느냐? 교수님, 이게 주택도시기금을 계속 늘려야지 나중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이 원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년이 흘렀지만 10조 있을 때랑 200조 있을 때랑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저축 그 금액이 77조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국민주택 채권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청약저축의 그 운영하는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순자산이 3천억이고요. 적립금인 이익기금이 23조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23조가 이제 쌓여 있는데 이 적립금인 이익금이 왜 무효자금으로 남아 있느냐? 라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간 운용자금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56페이지 나온 것처럼 한 77조가 연간 운용자금인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불용자금. 이 불용자금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여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NH증권으로 해서 반반씩 여유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40조 가까운 돈이 여유자금으로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4년마다 계약갱신하거든요. 내년 6월에 또 들어옵니다. 6월 달에.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혈안이 되는 거죠. 이 여유자금을 따기 위해서. 자, 이거를 집중적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해서 지자체로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투입하는 방식도 되게 불합리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어떻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딱 세 가지입니다. 장기공공임대 정의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이나 영구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통계자료는 모든 거 다 때려넣습니다.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전세주택은 소유자가 민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OECD 평균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통계가 잘못되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자금입니다. 2만 원, 3만 원 코올리게 흘리는 그런 작은 돈인데 이거를 갖고 어디다 활용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공공임대에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민간임대나 전세임대나 여기 나온 것처럼 11페이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다른 다가구 대세들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주택이나. 정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포지션은 30%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거 불안이 다중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패스를 하고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실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균형 발전과 역행하고 있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하되고요. 지방에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밀접하게 돼 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더 투입됩니다. 향후에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는 이제 그 금액 기준이고 오른쪽은 호수 기준인데 호수도 완전 역전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수도권이 더 많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서 공급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가서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보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역행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이 주택도시기금이고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게 국토부가 허그에다가 이거를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양을 했는데 허그라는 건 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주택보증하는 업무인데 이게 왜 글로 이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 업체도 아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이 청약을 납입을 해요. 경기도에 납입을 해. 똑같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누가 가고 있느냐? 경기도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왜 충청도에서 납입하는 돈이 충청도에 안 쓰이고 왜 경기도로 가냐 이 말이죠. 제주도에 납입한 사람이 경기도로 가는 말이죠. 이거는 그 지역에 청약저축 걷어들이는 거는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경우 그 지자체 예산이 10조인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대구 쪽에만 그 청약저축 가입자금이 수조 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중앙으로 빨대처럼 좀 들어가고 있고 그거는 집중적으로 수도권으로 좀 투하되고 있다. 이 거버넌스 해결하지 않은 한 균형 발전이 어렵고 형평성과 저는 이제 도덕적 해이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주택 도시공사를 설립하자. 아예 n분의 1로 청약저축 자금과 여유자금을 n분의 1로 나눠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역 금융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충청은행도 없고 강원은행도 없습니다. 강원은행과 충청은행과 지역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이 글로 가야 되고요. 그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역금융으로 써야지고 지역금융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투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택도시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주택 사업의 오해 진세, 이것도 한 3시간 강의인데요.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의 그 회계장부입니다. 이거 40년 동안 국토부랑 LH공사 회계 조작을 해서 여태까지 속여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 나와 있는 그 손실 구조, 제가 세무학이나 재무학 박사인데 회계사랑 세무학 교수들한테 계속해서 의뢰를 해서 컨펌을 받았어요. 제 말이 도대체 맞느냐? 내가 혹시 오해한 게 있느냐라고 계속 컨펌하지만 정성원 교수 말이 맞다. 이거는 회계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매출액에 다 잡아줘야 되는데 매출액에서 잡아주는 건 임대료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의 30%가 분양전환 대금이에요. 분양전환 대금이 매출액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회계 조작을 했다. 국정감사 사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매출 원가를 보면은 매출액이 적고 매출 원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매출 원가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LH 공공임대 주택 사업인데. 네, 누가? 네, 예. 예, 공공임대 주택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건물에 대해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매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료만 매출액에 임대료만 잡는다면은 매출 원가에는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우리는 감안해서 매출 원가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넣는 거는 매각대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부장전환 임대주택은 정식으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 차지하는 그 임대주택 매각 사업이 분명히 매출액에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부분에 회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됐고, 감가상각비를 빼든지 아니면은 매출액에다가 그걸 집어넣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매각이 안 되고요. 국민임대나. 근데 분양전환임대는 매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매년 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 창동에 3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노후화돼서요. 700세대인데 1400세까지 늘려서 700세대는 그냥 영구임대로 가고 나머지 700세대를 분양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 때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자리를 사용도를 전환을 해서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66페이지 LH공사의 재무제표입니다. LH공사의 재무제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6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막대한 당기이익을 취합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나오는 3조 3천억이고요. 4대 재벌보다 많습니다. LH공사가 부채가 많고 임대주택 사업 적자라고 얘기했지만 회사는 엄청나게 지금 당기순이익을 취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20조가 쌓여 있고 이 이익잉여금이 전부 다 적립금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적립금 지표로 가져와 봐라 했더니 랜드뱅킹이나 주거복지나 여러 가지 적립으로 뜨는데 과도하게 뜹니다. 과도하게 떨어서 이 3조 3천억에서 기재부가 1조 2천억이 가져갑니다. 사실은 공공이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통해서 이거를 중앙부처에 다시 흡수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의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선진국들은 다 지자체가 사업을 하거든요. 제주개발공사가 보니까 삼다수를 팔아요. 개발을 안 하고요. 그럼 개발은 누가 하냐면 LH공사가 다 합니다. 제주도의 개발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어요. 이익이. 개발공사에 대한 이익이 다 LH공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LH 이번에 혁신 방안에서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혁신 방안이 잘못되고 있는 거는 LH 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을 해줘도 떼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15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예산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성환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